차 변호사의 장자. 우리 동양인들에게 철학의 어떤 심오한 세계를 맨 처음 깨우쳐준 분은 노자고, 다만 이 노자는 책을 도덕경이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시집을 한 권을 휙 던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기르지도 않았고 무슨 학문의 전당에 앉아서 수강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출사를 해서 왕을 도움받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마무리 주면서 불과 5천자의 짧은 시집 한 권을 휙 던지고 왔어요. 그 시집 이름이 뭡니까? 그게 도덕경. 그래서 앞에 그 챕터가 이제 81챕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9라는 숫자를 중요시하죠. 9. 명리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9라는 것은 뭔가가 이제 완성의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읽어가지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의 상태가 항상 9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9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명리학 하는 분들이 항상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981입니다. 노자 도덕경의 챕터 수가, 이 시집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시인들 책을 내면 한 120편, 100편 이 정도 되잖아요. 노자는 자기 일생의 총정리로 81편의 시를 쓰고 사라졌어요. 근데 노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후대인들은 이 시집이 어마어마해요. 외형상으로는 짤막한 시의 형태를 갖췄는데 안에 품고 있는 이 철학적인 함축이 엄청난 깊이 광대한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라진 노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노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인문학 하시면서 스스로 시도 써보시고, 뭐 젊어서 문학도 아니신 분이 있었겠어요? 다 문학 청년이었고 문학 소녀셨겠지. 근데 시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시라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시는 파괴돼요. 그러면은 시가 아니라 산문이 돼요. 시라는 것은 저가는 노후를 그저 슬쩍 한 컷 착 보여주고 사라지는 게 이게 시지, 노을이 이쪽에서는 몇 미터가 자라나고 뭐 해서 몇 초 후에는 어떤 장면이나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시가 아니라 지리한 산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많은 생각이 따르는 거예요. 점 하나를 찍기 위해서 실은 그 주변에 많은 걸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빈약한 단지 어떤 감정적인 공감을 전달하는 시는 이렇게만 써도 충분해요. 근데 노자처럼 심오한 철학을 가진 분이 이런 저술 방식을 택하니까 후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적 정서를 전달해서 우리가 그걸 듣고 말하면 끝나는데, 노자는 그게 아니고 전달을 해야 할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자라는 정신은 나중에 도덕경을 음미하시면 알겠지만 철학자인데도 깊은 예술적인 심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철학적인 함축성을 가진 시어들을 쭉쭉 이렇게 간결하게 쓰고 가다 보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체험은 없는 상태에서 식구가 너무 멋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주석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자 주석서가 엄청납니다. 수십 종에 이르는 거예요. 왜? 저마다 자기가 본 관점이 자기 수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쭉 겪어요. 노자
지금 노자 해설서는요, 하버드 대학에 모여있는 노자 해설서가 뭐 130종이 있다고. 이 세계적으로 뭐 성경하고 거의 비등한 정도로 많이 출간된 책이 노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자가 죽고 150년이 지났어요. 그때 장자라는 또 다른 성격의 다른 방식의 삶을 보는 천재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스스로 노자요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책에 보면 오직 자기 말만 하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보면 이게 거의 노자의 분신과 같아요. 근데 이제 장자의 출현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장자는요 노자처럼 그렇게 고고하게 시를 쓰고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하고 이게 사대가 안 맞으면은 맞붙어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가지고 상대랑 끝장을 보는, 요즘 뭐 우리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죠. 거의 그런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장자는 그 에피소드를 우화 위주로 썼지만 실은 강력한 산문 정신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노자는 아주 심오하고 은은한 방식으로 지나갔는데 장자가 거기서 중요 사상을 딱 끌어당겨가지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그래서 이걸 산문 형태로 정리를 하면서, 다만 이제 장자가 고민했던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위대한 노자의 사상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부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뭐냐면 에피소드 방식, 우화. 그러니까 노자는 시의 방식으로 이렇게 쭉쭉 써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가 이것을 우화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장자책은요 어린애들도 많이 읽어요. 거기에서 뭐 오리가 어떻고, 학이 어떻고, 뭐 잡혀온 거북이가 어떻고, 뭐 큰 물소가 어떻고 하는 모든 그런 우화 방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장자책에 그런 에피소드가 뭐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강의를 두 가지 종류로 할까 싶어요. 장자의 핵심적인 사상은 사상적으로 전달하는데, 그런 에피소드를 틈나는 대로 좀 소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이해를 좀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가 그런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BC 5세기, 4세기, 3세기 이때 이 동아시아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사기라는 책에 거기에 얼굴들이 나타나요.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한나라 때 쓴 거니까 AD 1세기 전후에서 쓰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600년 전에 위대했던 인물들의 모습을 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자 이야기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어떤 인물인지 사마천의 입을 통해서 주로 우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원이 뭐냐면 우화, 에피소드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자라는 책이 이제 세상에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0만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AD 1세기에 지금 사마천이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는요 10만자가 아니고 65,000자입니다. 그러니까 35,000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이게 이제 한나라 때를 중심으로 노장 사상이 세상에 풍미하기 시작합니다. 그 철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면은 다 이
장자학파에 가담해가지고 이 철학적인 단편들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나름대로 좀 자기가 철학이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중국인들은 자기가 써놓고도 이것을 가타를 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책을 쓰고 자기 이름을 쏙 빼면서 그 선대의 어떤 황제나 왕 이름에다 이렇게 거는 방식을 가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학파의 책이 이제 점점 양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한 6, 7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곽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위대한 편집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요, 어떤 시대에 보면은 그 세력과 세력 간의 큰 싸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 결정됩니다. 여기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보는 성경, 불경이 그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슨 자연스러운 경로를 타고 우리 손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 캐논, 경전 37권이 확정되기까지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있었고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의 대립이 어느 정도 심하게 가는지 이게 황제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쌍방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이 경전을 정경으로 칠 거냐 말 거냐를 큰 국가적인 회의에서 결정을. 그래서 그때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밀리면서 아다나시우스파가 기독교의 정경의 핵심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37권의 기독교 성경은요, 300년대 그때 그 회의 때 결정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걸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때 묻힌 책들은 뭐냐? 이건 이제 다 외경이에요. 그래서 외경과 지금 캐논과의 이 싸움은요, 여전히 내연의 상태로 안에서 연기가 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 중에 가장 이제 심각한 싸움이 영지주의 학파라고 이단으로 몰려서 이집트 사막으로 사라졌던 분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서적이 1945년도 이집트 나그 함마디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캐논으로서의 기독교 경전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지, 사람들이. 이 나그 함마디에서 나온 이 영지주의 문서는 보면은요, 거의 노자 장자의 말과도 비슷하고 불경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맥락이 그 그노시스 문헌에 딱 등장.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는데 아직 이에 대한 지금 종합적인 해결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지금 불교 경전의 성립사는 그때 뭐 녹음기 같은 거 없잖아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제 경전에 대한 싸움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이 캐논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항상 주변에서 같이 부처님이나 예수님 따라서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때 어디 누구 잔치집 갔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읊으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경 같은 경우는 붓다 임명하시고 칠엽골이라는 큰 동굴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아난다라고 부처님 시봉하던 그 제자인데, 아난다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난다 별명이 다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다 이거지. 제자 10명이 다 뭐 하나씩 특징이 있는데, 아난다, 이 다문제일 아난다의 말이 불경에 있는 거 가장 많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불경도 계속 커지는 역사를 밟아왔어요. 불경은 계속 이렇게 외경과 번경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경률론이라는 서열하고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고 불교 싸우지 않고 이게 불교가 경전이 성립된 과정이고 도교는 이 노자의 도덕경은 워낙 이 자체가 수준이 높고 형태가 순수하니까 별로 누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글자 수도 적고. 근데 장자는 편안하게 접근하고 나중에 워낙 제자의 수가 많다 보니까 장자 학파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게 책이 엄청 커진 거죠. 그렇게 지나긴 한 700년이 지나서 곽상이라고 하는 아주 분석적인 예리한 사람이 이제 위진남 복주시대 태어나서 이 책을 정리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보면은 책이 52권이 있었다고요. 52편. 이 52편의 장자를 33편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장자 33편. 장자의 구성을 보면 장자가 지금 4편이 7편. 4편이라는 게 장자 당신이 직접 쓴 책을 말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4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이 4편이 있고 외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4편을 먼저 보시고 외편은 시간 나면 보시면 돼요. 4편은 핵심 사항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4편이 있고 외편이 있는데 좀 더 쓰고 싶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책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부록. 네? 그렇죠. 부록이지. 부록을 뭐라 그래. 옛날 사람들은 말을 짧게 해요. 한마디로 탁 끝내. 그걸 보면 자편. 그래서 노자책은요. 장자책은 장자 당신이 쓰신 7편, 이 4편, 7편 있고 외편 15편 있어요. 그리고 자편 11편. 그래서 이게 33편입니다. 책이 33편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65,000자라는 겁니다. 이게 65,000자. 그리고 이 형태대로 이렇게 편집을 완성한 사람이 곽상이라는 사람. 이 곽상이가 AD 한 3세기 정도의 뛰어난 해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자 중에서 너무 방만하게 흩어져가는 이런 걸 싹 정리를 하고 자기가 보기에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를 확정하지.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장자의 도입부에서 정리를 조금 지금 우리가 해보죠. 일반적인 인문학의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듣다 보면 이런 일반적인 인문학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어떤 결론에 이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노자 장자는 근본적으로 삶을 보는 눈이 워낙 심오하기 때문에 통상의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제대로 이해도 안 됐던 거고. 다른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건 노자 장자의 어떤 그 사상의 전체 그 틀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름철이 돼가지고 초목이 아주 무성하죠. 근데 지금 이 초목 중에는 딱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아는 초목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초목.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초목이 화초예요. 화초. 장미, 백화, 튤립. 우리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근데 훨씬 이것보다 더 거대한 많은 생명체들의 군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잡초죠. 잡초. 이게 잡초. 잡초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지. 잡초는 무명. 우리가 맨 처음에 막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름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홍길동으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아니지. 무명으로 왔죠. 무명으로 왔는데 세상에서 구실을 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름이 필요했죠. 그래서 실은 가장 폭넓은 보편성을 갖추고 이 세상에 왔는데 어느 순간에 구체성을 요구하는 이 현실 안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필요했죠. 그 순간 홍길동이 됐지 않습니까? 얘가 명의 세계에 뛰어든 거죠. 명의 세계. 그래서 명을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름이 뭐고 이제 정리를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거지 서로. 그래야 사회라는 게 굴러가니까 이게 문명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명이 형성이 안 되죠.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죠. 짐승은 명의 세계를 살지 않죠. 이건 관념의 세계니까. 우리 인간은 고도한 어떤 추상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명의 세계에 진입해서 우리 모든 삶의 실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떤 건물에 가서 누구를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리고 뭘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서로 내가 오늘 어디를 가서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점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더 좋은 놈과 나쁜 놈을 구분해요. 그래서 한 단계가 여기서 더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쁜 놈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쁜 놈, 아름다운 놈, 나랑 더 사랑스러운 놈을 철학자들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이름의 순위를 정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선미랄. 이게 진선미의 세계를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 중에 이름이지. 그래서 여기서 문명의 한 단계가 이제 완성. 우리는 이 삶을 살아오는 인간은 거대한 무명의 세계에 태어났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름의 세계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좋고 나쁜 데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나라마다 갈리고 민족마다 갈리고 개인마다 갈려서 진선미에 대한 이 관점이 저마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걸 먹은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어느 나라는 소고기를 또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놈은 아주 야만 인물이에요. 이런 진선미라는 인간의 어떤 신념, 이념, 주의 주장 이런 게 형성이 돼서 인간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를 이제 가리는 이것을 우리가 시비 판단이라고 하죠.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게 시비죠. 시비. 그 다음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선악 판단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다우냐 추하냐 미추 판단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실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알고 믿고 왔는데 전혀 객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가치의 세계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한국인들은 한국적인 어떤 민족적 생리학에 의해서 그걸 그렇게 선호하는 민족의 형태인 거죠. 이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진선미에 대한 추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인류 만국 공통의 위대한 어떤 진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충돌이, 긴장이 민족마다
가치 판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앞장서 진선미 중에 진, 이것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이걸 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궁극의 진리다. 이 전체 틀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 자체, 자연 자체는 어느 편이겠어요? 여기서 이 판단 잘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우주를 세 조각으로 쪼개서 구분해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 우주 자체는 어느 쪽이겠어요? 잡초지, 잡초. 오히려 이쪽에가 어떤 우주의 참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노자장자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통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주류적인 가치를 익혀서 남보다 앞서 보려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인문학입니다. 노자장자는 전혀 반대. 이런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노자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잘못되어 온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이름의 이 지식의 전체 총량, 이걸 까부시는 거예요. 이걸 쳐가지고 전체 사물의 그 모습을 정말 우주에서 자연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기 이 사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선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를 도라고 불렀는데 노자 도덕경 제1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자 도덕경을 딱 펼치면요,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 딱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의 제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전체 구도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실은 어마어마한 비판 정신을 담고 있는 거죠. 주류적 가치에서 내세우는 진선미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검증된 것이냐, 그리고 과거 500년 동안 이게 설령 진선미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인류가 여전히 이 과거의 이 진선미를 옳은 곳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많은 질문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발전사가 우리 감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반드시 이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움직이잖아요. 해가 분명히 떠서 지는데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한 1만 년 살았겠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딱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아닌디 도가도 비상도, 우리가 이때까지 천동설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게 도였죠. 그때까지 우주가 돈다, 달이 돌고 해가 도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딱 무기를 대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도는 실은 이건 도가 아니에요. 도가도, 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도, 이게 뭐예요? 이름으로 확정된 도를 말합니다. 개념화한 도, 이 세계로 들어온 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과 동일한 노자의 언명이 뭐가 있냐면, 노자는 항상 도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라는 것은 숨어있어. 도은 드러나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드러나 있죠. 이건 더 드러나 있죠. 근데 노자는 그렇게 말해요. 도라는 것은 숨어 있어서 도은 무명이다. 이게 노자가 보는 도의 기본이죠. 이 도라는 게 자연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본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어떤 진실된 그 모습에 접근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인문학도 하는데 여자가 보기는 너무 어떤 주류적인 가치관으로 성립되어 있는 이 이름의 세계에 잘못 사람이 빠지면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지금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치하는 황제 이런 사람들은요, 실은 육아를 좋아하지 도가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시 전달사, 이게 도죠. 왕이 발설된 이것을 온 천하에 공표해서 진시황이 도량형을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중국 사회가 바퀴 넓이가 다 틀렸어요. 정나라는 바퀴 폭이 요만큼 했고 진나라는 요만큼 했고 다 틀리다 보니까 비 올 때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진나라가 다 통일해 놓으니까 이 한 바퀴를 전국을 돌고 싶은데 그래서 진나라에서 도량형을 다 통일한 거예요. 어떤 그런 식의 우리가 인간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도는 실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잡초 세계에 있을지 몰라요. 잡초 세계. 그러니까 지금 신약이 여기서 개발되겠습니까? 택도 아니지. 여기는 다 아는데 여기는 유한양행도 알고 화이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니 신약은 절대 여기서 안 나옵니다. 신약은 여기서 터집니다. 누가 아직 인간의 이 가치 판단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순수한 세계, 아직 인간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 세계를 알고 있다. 이걸 전인 미답의 영역을 파고 들어가는 이 사람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파헤치겠죠. 이런 관점, 진정한 그 어떤 진실의 모습은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서 이름 없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 거기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치 체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데 그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그걸 알아야 거죠. 그래야 이 세계의 모습이 어떤 위험한 하나로 그런 종교로 말하면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그저 탈레반 같은 놈들 보세요. 지들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폭약 들고 가가지고 그 막 부셔버리잖아요. 그 지금 인류의 큰 보험을 덩어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독선과 아집, 선입견을 우리가 여기서 깨야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이 도운 무명이라는 이 관점을요, 이거는 물론 이제 노자가 말씀이지만 고대 그리스로 가면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리토스. 우리 수업할 때 헤라클리토스가 몇 번 등장했죠? 헤라클레이토스. 시기도 비슷해요. BC 한 6세기, 7세기 정도. 이 사람이 플라톤보다 한 2, 3세대 더 선배입니다. 이 헤라클리토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연은 손길을 좋아한다. 자연은 손길을 좋아한다. 이 자연은 본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존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고대 그리스 그 철학의 연령기에는 모든 학문의 대상이 자연이었어요. 이 자연 안에서 인간학이 이제 관련하고 뿐이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니 뭐 아낙시멘드로스니 하는 이 철학자들은요 다 자연 철학자. 어떤 물리학적인 거, 화학적인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안에서 철학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이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야. 중국하고 그리스는 수마일가 떨어진 곳이지만 이 높은 철학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한다. 노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쉽게 안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이름 세계로 끌어들이기 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도 아닌 것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주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물에 가려진 모습, 그러니까 항상 이 은폐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은폐시키면서 덕을 보는 자들이 있고, 이 은폐된 것을 걷어내야만이 지식이 드러나잖아요. 노자 말은 이거예요. 그 가려져 있는 그거, 이름 붙이기 전에 그 진실, 그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이 말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본질은 숨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절대 진실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은폐되는 것을 제거해요. 여기서 은폐를 가져온 건 뭐였어요? 이름이었죠. 은폐를 가져온 건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문명사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 편리한 이 이름에 의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측면에 은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자철학은 뭐냐면 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이 판을.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실은. 그래서 장자책이 처음에 펼치면은 뭐 곤과 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딱 이 독자를 초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통념과 상식의 세계를 이야기해가지고는 여기에 머물고 말 겁니다. 이게 통념과 상식입니다. 진선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선미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쌓아온 문명의 세계에서의 통념과 상식의 세계거든요. 근데 장자 제1장을 펴면은 이게 이런 책을 이 사람은 대체 왜 썼을까 싶을 정도로 무슨 말고 육아식으로 말하면 괴력난 신의 세계, 판타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판타지 세계를 막 그려내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판을 뒤집으려고. 자꾸 이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진정한 진리의 모습을 못 보고 끝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판을 막 뒤집는. 그러니까 노자 장자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이 정치를 담당하는 황제나 왕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찍어내는 거지. 노자 장자 쪽을 잘못 공부를 파고들면요, 무정부주의, 중국의 모든 무정부주의자들은 노자 장자 철학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고 민족도 필요 없어요. 심하게 가면 뭐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상승해서 보면 다 모두가 우주가 사해 동포이고 다 하느님 자식이고 우리 인류이지 무슨 국가 민족이야 왜 싸움질을 하느냐. 이게 노자 장자의 큰 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그 기본 관점은 굉장히 예리하고 심오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명의 지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식. 이 지식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 한반도 옆에 있는 중국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서해라고 합니까? 동해라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해라고 하죠. 응?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국 땅이고 지금 이 바다를 말하는
이 바다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서해라고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이 바다를 뭐라 그래요? 아, 이걸 동해라고.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 장자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잖아요. 우물안. 그 우화가 장자의 그 트레이드 마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이 장자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물이 흘러서 동해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흘러서 동해로 간다. 이 동해가 지금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우리는 이것은 동일한 하나의 장소를 서쪽이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장소는 동시에 동이면서 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정해놓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거 왜 아닌 것은 안 된다 이러면 싸움나. 이러면은 남의 정보 가가지고 폭탄 들고 와서 다 부시는 거예요. 그 탈레반 IS는 그렇죠. 하나의 장소가 동시에 전면 반대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도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 있을 수 있다. 이게 노자 장자 철학의 기본 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어요.